네, 안녕하세요. 2024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편과 4편 함께 공부할 최동호입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할 것은 2편 보험 법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편은 제3보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법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집에 관련된 준수사항들이나 세금과 관련된 세제나 이런 것들이어서 이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암기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4편도 이제 제3보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요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암기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인 설명은 좀 드리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2023년에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편 보험 법규 첫 번째 보험 모집 준수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모집 관련 법규인데요. 보험 모집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보험업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 감독 방식은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감독 방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거는 감독 방식 중에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감독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주의. 저희가 관련된 기본 내용들 예를 들면 재무제표라든지 영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가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고요. 그 공시 내용을 보고 이해관계자라든지 보험계약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공시주의고요. 두 번째가 준거주의입니다. 준거주의는 기준을 맞춘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에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사업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과정 설립과 경영과 해산에 관련된 보험업에 관련한 모든 과정,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실질적 감독주의의 정의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큰 제목만 보시고 요 각각이 뒤에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험 설계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건 직접 계약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개만 해주는 거고요. 대리는 회사를 대신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보험 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것은 설계사하고 똑같은데 설계사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 중개를 한다면 보험 중개사의 키워드는 독립적으로입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을 보험 중개사라고 하고요.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제외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 두 번째 사회이사, 세 번째 감사 및 감사위원은 임직원 중에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 나올 때 금융투자상담사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홍보 직원은 모집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챙겨주시고 사회이사는 모집 가능하다. 사회이사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등록 제도인데요. 생명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회사를 위해서 키워드가 뭐였죠?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내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틀렸다 골라주셔야 되고,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 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임하고 있냐면 생명보험협회에 위임을 하고 있어서 생명보험협회가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죠. 이 생명보험협회를 보험연수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요것도 오답, 함정 잘 체크하시고요. 자,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취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려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만약에 부당한 모집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모집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만약에 문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징계의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록 요건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챙겨두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4편에 제3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도 동일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문, 요건 이제 최근에 나온 지문이어서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대리점 자격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설계사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요. 그런데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대리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 잘 기억해 주시고, 교육 이수 이후에 1년 이내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합격을 하시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요 1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생명보험 대리점 중개사 요건을 갖추고 있다. 대리점과 중개사의 요건이 있다면 설계사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이고, 등록 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 또는 교육 이후에 1년이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등록해야 되고 1년 이내에 합격해야 되고, 합격했으면 1년 이내에 교육 받아야 되고, 그런 개념이고요. 자, 뒤에 보시면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기보다는 제가 빨강색으로 쳐놓은 거 있죠. 특히나 몇 년 경과냐 아니냐, 그 연도수를 바꾸어서 지문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하시지만 연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는 일단 기본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않은 파산 상태에 있는 분은 당연히 할 수 없고요. 벌금 이상의 형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이런 처분, 징계인 거죠. 징계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그래서 기본은 2년이고요. 조금 더 중한 경우에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사는 2년, 두 개만 3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최종 취소된 이후에 3년 미경과자. 그래서 요게 3년이다라는 거 꼭 정리하시고, 맨 밑에 보험료나 대출금이나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3년까지는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2년, 두 가지가 3년인데 영업 정지가 2번 이상 되고 취소되고 3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유용,
횡령하시고 나서 3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신용불량자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 이거는 여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제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교차 모집인데요. 교차 모집은 뭐냐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겸업을 할 수 없어요. 한 회사가 두 개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회사가 다른 종류의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교차해서 판매한다 그래서 교차 모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제가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A 생명보험에 근무하시는 분이 B 생명보험하고 교차 모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야 돼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각각의 한 개의 회사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는 생명과 손해, 생명과 재산보험에 관해서만 가능한 거죠. 위에 보시면 생명보험 대리점 설계사와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는 안 되고요. 회사여야 돼요. 생명보험 회사 소속, 손해보험 회사 소속이어야 되고 교차 모집 제도는 일사전속주의. 원래 설계사분들은 일사전속주의라 해서 한 회사만을 위해서 계약하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종류의 다른 회사 한 군데를 더 계약하고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의 2종 보험회사예요. 생명이면 손해, 재산보험 이렇게 종류가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모집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건을 갖추어서 동일하게 어디에요? 보험협회에,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원래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은 시험에 자주 안 나오고요.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가장 최근에 보험사의 금지사항이 하나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자사 소속으로 전환을 권유하거나 교차 모집 설계사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정해진 수당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른 보험회사 계약을 자사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교차 모집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교차 모집 위탁자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 모집 설계사 소속 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열심히 좀 판매해 주세요는 괜찮은데 A라는 회사를 딱 지정해서 A 회사 거를 판매해 주세요가 금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강요하는 거는 금지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완전 판매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교차 판매이든 일사전속 판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죠. 고객들에게 제대로 완전 판매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인데 보험회사보다는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시면 안 될 거고요. 위탁보험사 중에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모집하면 안 되죠. 세 번째, 회사가 정한 수당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 당연히 요구하시면 안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설계사보다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교차 모집 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교차 모집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교차 모집 설계사임을 알리는 행위 이거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분명히 금지 행위예요. 근데 얘는 설계사의 금지 행위가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보험 회사의 금지사항이죠. 이걸 섞어놓고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TV 또는 홈쇼핑에 출연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행위 이거는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 절차인데요.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서만 등록하고요. 아까 등록은 위탁받아서 원래 금융위원회에 해야 되는 걸 어디에 한다 그랬죠?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설계사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거꾸로예요.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등록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자, 신규 등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시험과 교육, 그리고 어디에 등록해요? 보험협회에 등록하는데 시험에는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 가장 최근에 등록 후에 등록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만 등록이 가능해요. 선후가 바뀐 거죠. 요것도 챙겨두시고 경력이신 경우에는 관계 업무에 몇 년이죠? 1년이고요. 신청일로부터 몇 년이죠? 3년. 요건 여러분이 숫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대리점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험 대리점은 관계 업무에 1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신청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그래서 경력은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기간 역시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는 1년, 3년, 대리점은 2년, 4년 구별해 주시고 말소입니다. 말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험 회사를 통해서 말소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회사하고 정상적인 계약 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촉받고 말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려고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보험회사에만 권한이 있으면 말소가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악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말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직접 말소와 보험회사를 통한 말소가 가능해요. 등록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가 틀린 지문인 반면에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는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거나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지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고요. 자, 보험회사를 통한 거는요. 보험회사의 해촉이라는 건 계약관계를 종료해 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위촉 계약 종료를 하게 되면 협회에다가 말소 신청 처리를 해서 말소가 된 이후에 타 회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 절차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일단 보험회사에 해촉 신청을 하고요. 보험회사가 해촉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신청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위촉 계약이 종료되면 그 증빙 서류를 지참을 해야 돼요. 위촉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는다거나 해서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강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소 신청이 처리가 되면 그때 타 보험회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만,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한 용어가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용어 볼게요. 위촉이라고 하는 건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체결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해촉은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모집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등록이라고 하는 건 요건을 갖추고 어디에 등록하죠? 보험협회에 등록하죠. 보험회사 아니고요.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모집 종사자로 등록하는 건데, 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중 하나의 소속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말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험협회에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거기에 등록된 것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곳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말소는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말소는 등록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해촉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지문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인데요. 자, 이 취소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통해서 그분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취소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됐다거나, 아니면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임이 뒤늦게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
업무정지라고 하는 건 이게 등록 취소되기 바로 전 단계 징계거든요. 이거를 2회 이상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되면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별도로 없죠. 그래서 업무 정지를 2번 이상 받으면 자동 취소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등록 취소 가능 사유예요. 영업정지나 취소 가능 사유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빨갛게 표시된 거 보험 사기 행위를 했다거나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챙겨주시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뭐 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영업행위가 아닌 경우들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으로 넘어갈게요. 보험 대리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순하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험 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대신하는 게 대리점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성격과 관련해서 다음 중 보험 대리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할 때 직접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안 되고요. 인수 심사를 할 수 있다? 안 되고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 헷갈리기 좋은 그런 지문이 뭐냐면 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건데 계약자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한다는 형태의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구별해서 좀 봐주시고요. 밑에 설계사는 일사전속이었어요. 근데 보험 대리점은 일사전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것도 가끔 지문에 나오죠. 보험 대리점은 반드시 하나의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대리해야 된다. 틀린 거죠. 일사전속제가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등록은 똑같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업무를 위임해서 위탁받아서 협회가 등록하고 있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등록 요건은요. 생명보험 대리점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 조건, 교육과 시험은 같아요.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리점 시험이라고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가장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 교육을 이수했다면 1년 이내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합격했다면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경력자인 경우에는 설계사는 1년 3년이었죠. 요게 2년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등록 신청 유효기간 설계사는 1년이었죠. 대리점은 2년까지 유효하다라는 거. 그래서 달라지는 숫자들 있죠. 설계사하고 차별화된 숫자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시고 위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가 뭐냐면 보험 업종에 따라서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구분한다. 업종에 따라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지금 개인 대리점이냐 법인 대리점이냐는 그 대리점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분류 기준입니다. 자, 밑에 법인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요건이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 1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직원이 100명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이 반드시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게 가장 최근에 계산 문제가 아닌데 계산 문제인 것처럼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문의 정답이 뭐였냐면 임직원이 200명일 경우 30명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임직원이 200명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만 우리가 충족하면 되니까 20명이면 되잖아요. 지문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30명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1만 하면 되니까 20명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30명까지 안 해도 돼요.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지문이 예전에 나온 적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임직원이 200명인데 30명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인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맞는 거예요. 왜? 20명을 넘었으니까 우리는 20명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30명이 됐으니까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일 때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점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다른 회사에 설계사, 중개사로 이미 등록이 돼 있거나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여러분 챙겨보시고 영업보증금이라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대리점은 설계사와 달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변제하기 위한 영업보증금을 이제 맡겨놓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대리점은 1억 원이고요. 법인 대리점은 3억 원이고요. 요 한도 내에서 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영업보증금이 결정이 되면 어디에다 맡겨요? 보험회사에 맡깁니다. 보험회사에. 근데 대리점은 굉장히 더 이렇게 영업보증금도 맡기고 제도가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거를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된다.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맡겨야 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저희가 흔히 방카슈랑스라고 부르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거나 증권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대리점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이 만약에 보험을 판매하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돼요. 근데 은행은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의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산 건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보험중개사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어디에요? 금융감독원에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이에요. 가끔 가다가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이런 식으로 문제 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개사로 갈게요. 중개사는 성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독립적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등록은 아까 앞에서는 금융위원회였고 각 협회가 위탁받았다면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즉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경우에는 등록을 불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에 보면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영업 개시 7일 어디서 들어봤는데 해서 틀리는 분 있어요. 영업 개시 전 7일은 뭐예요?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던 그 돈 있잖아요. 영업보증금. 영업보증금을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맡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등록을 협회 영업 개시 전 얼마까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밑에 의무예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개사 권한과 지위 이런 거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당,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줘야 되고 법령에서 정한 장부나 서류의 계약자 열람 요청 시에는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인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저희가 뱅크하고 어슈어런스 합쳐서 뱅크어슈런스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은행,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이런 것들인데 신용카드 업자인 경우에 겸용여신업자라는 건 원래 다른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업무를 같이 하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업자예요. 근데 은행에서도 카드 발급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은행 카드가 아니라 그 은행에서 발급한 BC카드, 그 은행에서 발급하면서 카드 회사의 카드를 은행에서 파는 거죠. 이런 걸 겸용 업무라고 하는데 이런 겸용 여신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보험 대리점의 모집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포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해서 모집해야 되고요. 돌아다니면서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점포 외 장소의 모집은 금지. 점포별로 2명까지만 모집할 수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고 모집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업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신용카드 업자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우편 같은 걸 통한 모집 자체는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리점은 금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모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들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다. 모든이 틀린 거죠. 신용카드 업자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하는 그 상품에 종신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이에요. 현재까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저축성 상품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금지행위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자체의 금지행위, 그중에 눈여겨볼 거 제3자 명의의 보험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요.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면 안 되고요. 밑에 지문을 보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모집에 활용하는 건 요거는 왜 아니냐면 개인의 동의가 없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동의 받았잖아요. 우리 가끔 문자 날라올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서 이런 데 체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동의를 받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또 밑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조건으로 아래,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계약에 할인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용공여나 자금 지원, 보험료 예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관련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모집 수수료 외의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제3자의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을 강조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전산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보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보험회사 자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엄밀히 금지하고 있고요. 자, 뒤에 보면 보험 준수사항, 이번에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준수사항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여겨볼 거는 25%죠. 그래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액 총액의 25%를 초과해야 돼요. 뭐가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액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25% 정도만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혀 안 보시면 안 되고 자주자주 좀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보험 모집 준수사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후 새로운 계약을 청약 권유하는 행위.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A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B라고 하는 보험회사로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A 회사에 가입했던 보험을 전부 다 해지를 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계약을 B에 가서 다시 계약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갈아탄다고 해서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지고요. 두 번째,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 결국 없는 계약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저희가 작성 계약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는 행위. 이거는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 판매도 역시 금지사항이고요. 다른 모집 종사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본인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수당 수수료가 더 많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아서 계약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유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약은 다 금지고 징계 사유가 됩니다. 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 계약 모집. 예를 들면 대출해 줄 테니까 보험하세요. 안 되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금지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됩니다.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뒤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 이런 법규에 우리가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들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불공정 영업 행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밑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뒤에 보면 불공정 영업 행위가 아니라 부당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요. 부당 권유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 놓고 부당 권유가 아닌 걸 골라라 또는 불공정 영업 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책에서 본 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불공정 영업 행위와 부당 권유 행위는 자주 읽어보면서 카테고리를 구별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당 권유행위 있죠? 요건 앞에 불공정 권유행위하고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 권유를 하느냐 그렇지 않냐가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특별이익이라는 게 뭐냐?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거나 아니면 많은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대출금의 이자 또는 수표 어음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거나 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이익인데요. 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 1년 동안의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3만 원이라는 거죠. 3만 원은 넘으면 안 되고 3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연 보험료의 10%가 넘어가면 그거는 특별 이익으로 보겠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런 예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월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럼 1년치가 얼마예요? 24만 원이고 10%면 2만 4천 원이죠. 그럼 얘는 2만 4천 원 넘어가면 특별 이익인 거예요. 근데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이건 적법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2만 원이에요. 근데 2만 5천 원 상당을 제공했다 그러면 얘는 2만 4천 원을 초과했잖아요. 이건 위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 보험료가 6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치 보험료가 72만 원, 10%면 7만 2천 원이죠. 근데 7만 2천 원과 3만 원 중에 작은 거니까 얘는 3만 원 넘어가면 위법이거든요.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제공했어요. 이건 위법이죠. 왜? 3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에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수수료 지급의 금지. 무자격자가 만약에 모집을 하고 그거를 내 코드로 내 자격으로 계약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당연히 금지고요. 모집 광고 관련해서 모집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 보험 모집에 관련된 광고 당연히 금지고요.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 관련 준수사항인데요.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의 운용설명서, 그리고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자료를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회계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것이지 경영과 관련된 것은 상관없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보험회사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심사 및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사실에 근거한 안내 자료는 심의가 불필요하다?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담 부서에서 심사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지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필수 기재사항인지 금지사항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상호, 명칭, 모집인의 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만약에 변액보험처럼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과 최저 보증을 한다면 얼마까지 보증을 하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약관에서 정한 보장 사항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지급이 되지 않는지, 일부만 지급이 되는지 제한 조건을 기재해야 되고요.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금리 연동의 경우에는 적용 금리와 보험금 변동과 관련된 사항, 금리 연동이면 금리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금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받을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보험 안내 자료를 제작한 사람, 제작한 날짜, 심사 및 관리 번호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보험에 관련돼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지, 분쟁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분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이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기재사항이고요. 뒤에 보면 금지사항이 있어요. 금지사항은 자산과 부채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다른 내용, 즉 거짓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장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를 예상하는 것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하는 투자 성과에 따라서 뒤에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인데 마치 확정적으로 얼마를 줄 것처럼 예상하는 건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예시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예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직전 3개년도, 직전 10개년도 숫자를 바꿔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연금보험인데 유배당 종신보험은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금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바꾸거나 5개년을 다른 숫자로 바꾸는 거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인터넷 등으로 모집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요.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안내하는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게 비교하는 경우,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이런 것들은 기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는 첫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일반 보험 계약자. 일반 보험 계약자하고 반대되는 게 전문 보험 계약자예요. 저희가 흔히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국가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인 이렇게 뭔가 위험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런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 보험 계약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계약자만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보험 계약자에게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얘는 설명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것을 법으로 정한 방법, 그게 뭐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로 확인을 받는 것까지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보험회사는 체결부터 지급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일반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 그러면 관련된 절차라든지 지급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감액이나 부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 안내 자료를 설명해야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유리하든 불리하든 고객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보험 계약 설명에 관련돼서는 절차가 있어요. 모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체결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단계, 보험금을 지급하고 심사하는 단계, 이 4개의 단계에 따라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보험 모집 시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뒤쪽에 계약 체결 단계나 청구 단계나 이런 걸 넣어놓고 단계별로 고르는 문제가 제일 어렵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집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서 제가 빨강색이나 별표는 안 쳤습니다만 여러분이 자주 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보험 모집이라는 건 처음 판매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내용이나 보험료, 그래서 상품 내용 안에는 뭐 보장은 뭘 하고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금은 얼마고 납입 기간은 얼마고 기본적인 내용 알려줘야 되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그런 사유 또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기간, 계약의 해지나 해제와 관련된 사항, 감액 청구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나 해약환급의 손실 발생 가능하다는 내용, 해약 또는 만기 시에 환급 금액, 그다음에 산출 근거, 그다음에 기납입부 보험료가 적을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계약과 연계된 제휴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청약 철회에 관련된 내용, 민원 처리나 분쟁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모집할 때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 모집할 때 좀 더 범위가 확대된 것들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라든지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수익자 지정 가능 의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보험을 모집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체결 단계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 및 심사에 관련된 단계가 아닌 것은 여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는 쳐놨고요. 여러분이 앞에 모집 단계에서 할 거를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체결 단계나 보험금 지급 및 심사 또는 청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별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 대비해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실제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 대리 여부, 이분이 진짜 계약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설계사분이 직접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고지 의무 사항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 계약의 승낙 절차, 승낙 거절 시에 거절 사유, 청약서를 부본을 반드시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직접 하셔야 되고 이게 완전 판매잖아요. 그리고 위반 시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과 절차와 방법.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료 중에 일부만 운용이 된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든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이 저축보험료로 운용된다라는 부분.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수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약 환급금 수준, 변액보험의 투자 위험과 예금자 보호에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항, 이런 것들을 체결 단계에서 알려줘야 돼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연금 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이거는 체결 단계가 아니라 모집 단계고요. 특히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금리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뒤에 보면 만기 시에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 보험금 청구권 등이 소멸시 후 사고가 났더라도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한다는 내용들,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 그리고 서면에 그 사인,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장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만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급금이 있는 것도 있지만 순수 보장형도 있으니까 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그 가입한 그 회사들이 보상 책임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 중복 보상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줘야 되고 건강체 할인과 같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체결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요. 보험금 청구 단계,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청구에 필요한 서류 안내해야 될 거고요. 보험금 심사 절차나 예상 기간, 예상 지급일 안내해 드려야 되고요. 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손해 사정 대상인지 여부, 만약에 단순한 거면 바로 지급이 되겠지만 뭔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해
손해사정 절차가 들어가니까 그 대상인지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요. 대상인 경우라고 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한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할 때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계약자분이 선임해 오셨는데 동의를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기와 계약이 되어 있는 손해사정사가 사정한다는 사실 알려드려야 되고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그리고 조회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지급기한이나 지연됐을 때 지연 이자가 지급된다는 내용 요거는 생각보다 심플하죠. 대부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 요거는 잘 좀 구별해서 좀 보시고요.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고 심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할 때는 지급일과 절차 내역 그리고 심사 지연됐을 때 지연 사유 그리고 예상 지급일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때 왜 의뢰하는지 어떤 내용을 의뢰했는지 자문 의뢰 시에 제공하는 자료 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안내하고요.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또는 의료 자문을 의뢰했다면 그 기관과 자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자주 보시더라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시간을 내셔서 자주 보시면서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고 섞어놨을 때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모집 단계,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단계.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종사자의 고지 의무예요. 고지 의무는 계약을 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의무인 건데요. 미리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본인이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계약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설계사인지 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험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나 증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사 같으면 협회가 되겠죠. 거기서 발급한 표지나 증표, 자격증 같은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표지는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건 여러분이 이분이 어떤 모집 종사자인지를 고객한테 알려주는 의무라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기억해 주실 거는 표지나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집 시 미리 알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위탁한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사람이 회사인지 대리점인지 그렇다면 회사면 명칭이 뭔지 업무 내용이 뭔지 대리점이면 명칭이 뭔지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체결에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리점이라면 수령할 수 있지만 설계사라면 수령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계약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 설계사의 이력,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불안전 판매 비율 이런 여러 가지 징계나 아니면 이분의 부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뭔지 그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는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보험은 아니고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괜히 보험료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확인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 그리고 계약자가 이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하는 서명, 기명, 날인 방법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4편의 제3보험에서도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손 급부가 있는 경우에 중복 계약에 대한 체결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매칭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인데요. 자, 통신수단이라고 하면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통신이 될 수도 있는 거 홈쇼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요즘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모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 보험 모집할 수 있는 보험회사 임직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통신 판매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틀린 거고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 동의를 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건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청약철에 계약 내용의 확인, 계약 해지도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전화로 모집을 했는데 해지는 전화로 안 되고 방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집을 전화로 했으면 해지, 철회 이런 것도 다 전화로 가능해야 되고, 모집을 홈쇼핑으로 했으면 해지, 철회 이런 것도 홈쇼핑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관계법령 준수, 교육 이런 보안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했다면 나머지 철회나 해지도 통신수단으로 가능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한 금지사항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전화를 이용한 모집인데요. 통신수단 중에서 전화를 딱 찍었을 때 보험 계약자와 통화를 모든 과정을 음성 녹음 보관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음성 녹음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마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녹음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 사항이 아닌 거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런 걸로 가능하고요. 소속, 성명,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를 질의할 때 아니 내 정보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누구세요? 할 때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 대본 작성, 대본에 따라 통신 판매를 실시하도록 각각의 상품별로 스크립트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급 한도라든지 지급이 안 되는 면책사항이라든지 감액 지급이 되는 조건 같은 것들이고요. 자동갱신 조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계약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까지 받아야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지체 없이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전화로 계약을 했더라도 자필 서명 자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실물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녹음을 하는 게 필수이고요. 그거를 언제든지 계약자가 확인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매월 전화를 이용해서 체결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음성 녹음 내용을 점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전화를 이용한 모집을 할 때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전화로 하고 나서 자필 서명을 팩스나 우편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면제 대상이 누구냐? 첫째, 사망이나 장애를 보상하지 않는 단순한 계약들 있죠. 이런 것들은 면제고요. 사망이나 장애를 보상을 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그러니까 뭔가 모럴 리스크, 도덕적 해이나 아니면 보험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 어차피 돈 낼 사람, 피보험자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돈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필 서명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셋이 전부 다 같거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보험 범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한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는 계약, 이런 것들도 면제고요. 타인의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을 하는 계약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다 받았다면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서면으로 받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신용생명이나 신용손해 이런 것들은 신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범죄하고 상관없는 계약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면제고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범죄 저질러가지고 비영리법인에 기부해야 되는 꼴이니까 이런 것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계약들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서 이거는 만약에 보험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다 없겠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자필 서명이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설명, 답변, 확인 내용을 녹음하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요.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음성 녹음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서화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보험업법 법에서 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보험회사들끼리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그래서 보험산업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든 협정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협정의 적용 범위는요. 보험회사와 그 모집 종사자, 임직원 및 보험 설계사를 포함하는 거라서 대리점이나 중개사는 대상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대리점도 포함된다는 틀린 지문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요. 피해를 본 보험회사 점포장이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모집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어떤 영업행위를 발견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 보험회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전에 괄호넣기 보험회사 괄호넣기 나온 적 있고요. 6개월 괄호넣기 나온 적 있고요. 어디에 신고해요? 생명보험협회를 금융감독원으로 지문 잘못해서 틀린 거 골라라는 문제 나온 적 있고 괄호넣기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할 때 하나는 생명보험협회 하나는 금융감독원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괄호넣기에 대비해서 보험회사가 신고해요. 언제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어디에 신고해요? 협회에 신고한다. 기억해 주시고 신고를 접수하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위반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제재금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얘는 나올 때 다음 중 제재금이 틀린 하나는 이게 제일 많죠. 그래서 뭐는 얼마 외워서 맞냐 틀리냐 암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무자격자 첫 번째로는 제재금이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틀린 거예요. 단순한 협정에 의한 제재입니다. 무자격자 모집은 100만 원이고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금지했다. 이거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에요. 이거 4천만 원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작성계약 금지는요. 건당 보험료 전액 또는 100만 원이니까 최소 100만 원 이상 낸다는 뜻이고요. 경유계약은 200만 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계약이죠.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면 100만 원. 승환계약은 A사에 근무하다가 B사로 넘어가서 다시 똑같은 계약하는 거죠. 해지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 건당 100만 원, 이거 200만 원으로 시험 많이 나오고요. 승환계약은 전 소속사에서 말소하고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다른 회사로 계약이 체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부모님과 자녀죠. 요 계약은 해지하고 넘어가더라도 이건 승환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예외사항도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여기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 많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외워주셔야 되고 기타 보험 안내 자료와 관련된 거 고지의무 방해, 불고지 또는 불성실 고지 이런 것도 100만 원이에요. 특히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주 등장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요. 인증기관은 생명보험협회입니다. 언제부터 했냐면 2008년부터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한다 틀린 거고요. 목적 자체가 보다 공정하고 완전 판매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증을 통해서 고객들도 알아보고 본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수 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당을 주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목적 틀린 거죠.
인증 기준은요. 전속 보험 설계사 대리점, 생보사 자회사인 보험 대리점의 등록 설계사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법인 대리점에 근무하시는 분 안 되는 거예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요. 유지율 13회차 90%, 25회차 80%. 이것도 마찬가지로 13회차 95%, 25회차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13회차 95%, 25회차 90%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그걸로 해야 된다는 틀린 거지만 이 조건을 넘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건 맞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보시고 영업실적은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상이고요. 직전 1년 동안 이거 3년으로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온 적 있고요.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는 무효 이런 것들은 0건이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3% 미만이면 된다. 이런 건 틀린 거고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 또는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 사실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 3년인데 1년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인증 기간은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3년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영업실적 같은 거 계산하거나 유지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일시납은 제외한다는 지문이 나온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일시납은 월납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두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